법률사무소의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 서울이 거센 빗줄기 속에 잠겨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한서윤의 귓가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는 차가운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응시했다.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건너편에는 천명그룹의 법무팀장 민 실장이 감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그는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서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깍지를 끼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하는 악마와의 거래였기 때문이었다.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서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상과도 같았고, 그 무게는 그녀의 가족을 짓눌러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이어진 뇌출혈, 그리고 병원비 독촉과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협박은 단란했던 가정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윤은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병실까지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던 그 참담한 광경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당시 공포에 질려 울먹이던 남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이제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고, 오직 눈앞의 제안만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민 실장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기이하면서도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는데, 그것은 바로 천명그룹의 장손이자 현재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소문난 강태준과의 위장 결혼이었다. 세간에 알려진 강태준은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종적을 감춘 비운의 후계자였으며, 그룹 내 실세인 최 부회장에 의해 철저히 배제된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다. 민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서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거동조차 불편한 남편의 곁을 지키며 대외적인 행사에서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그 대가로 아버지의 빚은 전액 탕감될 것이며, 남동생의 유학비용과 아버지의 최고급 병실료까지 지원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팔려가는 물건이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떠올리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구겨 넣었다. 서여윤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자유와 꿈이 잘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한서윤과 작별을 고했고, 이제는 이름뿐인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살아가야 할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였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서류를 밀어내자 민 실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얇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 넣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혼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악마의 하수인 같았다. 그는 내일 있을 서명식 겸 결혼 발표회에 대한 일정을 통보하며 그녀가 명심해야 할 수칙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이제 되돌길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무실을 나온 서윤은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려 애썼지만,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넘쳐났지만, 그 풍경은 그녀의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어 더욱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차가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해 도끼를 품어야만 하는 짐승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맹세했는데 비록 팔려가는 신세일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영혼까지 내어주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 들러 잠든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아본 뒤 그녀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고 그 밤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독한 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천명그룹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서윤의 집 앞에 도착해 그녀를 최고급 뷰티 살롱으로 안내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기 시작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점점 낯선 타인으로 변해갔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절제된 디자인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정교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부러움과 질투 섞인 수군거림을 쏟아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윤은 마네킹처럼 굳은 표정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거대한 연극 무대에 오르기 위한 분장이었고 그녀는 그 무대의 주연 배우로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다시 채올라 천명그룹 본사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천명그룹 본사의 대외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 그리고 정적의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서윤이 행사장에 들어서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을 뿜어냈고 장내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긴장으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정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는 아직 주인이 도착하지 않은 빈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단상 위에는 강태준의 숙부이자 현재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최 부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그녀를 흘끔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회용 장기말 정도로 여기는 듯 경멸 어린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고 모욕감을 견뎌내기 위해 입술 안쪽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시간이 흐르고 예정된 시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인 강태준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내의 분위기는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강태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그가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들려왔다. 최 부회장은 시계를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중대 발표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서윤은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결국 자신이 혼자서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곧 시작될 쇼에서 홀로 남겨진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대중의 동정을 구걸해야 할 처지였고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굴욕이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장내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고 최 부회장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지며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도 아니었고 병약한 환자의 힘없는 발걸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전장을 지배하는 장군처럼 힘차고 위압적인 발걸음이었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였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입구 쪽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크게 흔들렸다. 어둠을 뚫고 걸어 들어온 남자는 훤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진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가
그의 탄탄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칼로 빚어낸 듯 날카롭고 수려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소문 속에 병약한 허수아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곳에는 오로지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포식자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내뿜었고 그의 시선은 단상 위에 최 부회장을 지나쳐 멍하니 서 있는 서윤에게 꽂혔다. 그 강렬한 시선과 마주친 순간 서윤은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직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명식장에 나타난 남자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으며 이제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고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뚜벅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좌중의 심장 박동 소리도 덩달아 빨라지는 듯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살가죽이 따가울 지경이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양옆으로 물러서는 경호원들의 모습은 마치 황제가 지나가는 길을 터주는 병사들 같았고 그 위세에 눌린 주주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윤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상황에 현기증을 느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알고 있던 정보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기 때문이었다. 식물인간이라던 남자는 건강하다 못해 야성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고 휠체어 대신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최 부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 냉철하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뒹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조카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충격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가 세워둔 완벽한 시나리오는 강태준의 등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그가 장악했다고 믿었던 이 사회는 순식간에 동요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숙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향해 직진했는데 그 오만함은 그가 이 구역의 진정한 주인임을 묵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최 부회장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몇몇 눈치 빠른 이사들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할 준비를 하며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서윤의 옆자리에 도착한 강태준은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에게서 풍기는 서늘한 스킨 향이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무심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품평하듯 서윤의 얼굴을 훑어보았고 그 노골적인 시선에 서윤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이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간 듯했으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라 서윤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어 회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헛소문들에 대해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그저 짧고 간결한 인사말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는 뼈가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최 부회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를 지켜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감사가 아닌 문책에 가까웠고 앞으로 벌어질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이 극적인 귀환을 담아내느라 분주했고 내일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서명식의 하이라이트인 혼인신고서 및 주식양도 계약서 서명 순서가 다가왔고 도우미가 금쟁반에 받쳐둔 서류와 펜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서유는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살며시 감싸 쥐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공식적으로 강태준의 아내가 되며 동시에 이 위험한 남자의 소유물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 실장이 말했던 허수아비,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는 지금 맹수와 한 우리에 갇히는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옆에서 느껴지는 강태준의 강렬한 시선을 의식하며 결단을 내린 듯 펜촉을 종이에 가져다 대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졌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다. 서윤이 서명을 마치자 강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펜을 받아들었고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그의 서명은 힘이 넘치고 날카로워 마치 종기를 베어낼 듯한 기세였는데 그것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 서명이 완료되자 사회자가 두 사람의 결혼과 경영권 승계가 확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회장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박수소리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아부와 생존을 위한 처세술에 가까웠고 그 누구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이는 없어 보이질 않았다. 최 부회장은 억지로 굳은 표정을 풀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어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명식이 끝나고 포토타임이 이어지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크고 단단해 보였지만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강력한 악력이 그녀의 손을 옥죄어와 그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잡은 손에는 힘을 주어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윤의 허리에 팔을 감았고 그녀의 몸을 자신 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밀착시켰다. 타인의 천이 닿자 서윤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한 신혼부부를 연기하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서윤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최 부회장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음산하고 불길했다. 그는 강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해 보여 다행이라는 둥 회사를 잘 부탁한다는 둥 위선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손길을 불쾌하다는 듯 털어내지 않으면서도 미묘하게 거리를 두며 숙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태준은 숙부의 걱정 덕분에 지옥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차가운 농담을 던졌는데 그 말에 최 부회장의 눈과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서윤은 똑똑히 목격했다.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서윤은 자신이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퇴장하는 길에도 강태준은 서윤의 허리를 놓지 않았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의 옆에서 걸으며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실감했고 자신이 그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밖으로 나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의 문이 열렸고
강태준은 서윤을 먼저 태운 뒤 자신도 따라 탔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윤은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녀는 곁에 앉은 남자를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압도하던 맹수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피로에 지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저 모습조차도 가면일 수 있으며 언제 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항변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강태준이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며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사기 결혼이라도 당한 표정이라며 비꼬듯 물었고 그 말에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와 다르다고 따지듯 말했고 자신이 알던 계약 조건은 병약한 남편을 돌보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는데 그 표정은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는 듯 했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의 냉정한 논리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거처로 가는 길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본가가 아닌 그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간다는 사실에 서윤은 새로운 종류의 공포를 느꼈는데 그것은 미지의 공간에서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강태준이 손을 뻗어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채버렸다. 그는 당분간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될 것이라고 통보하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고 서윤은 경악하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의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빗속에서도 정원의 조경은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저택은 고성의 유령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집사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고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서윤이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지 않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빗속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흠뻑 젖을세라 서둘러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쫓아갔다.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고 그녀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넓은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그 아래 강태준이 재킷을 벗어 집사에게 건네며 서윤을 돌아보고 서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이 애완견을 부르는 듯해 서윤은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그의 앞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넓은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강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서윤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이제부터 이곳이 네가 살게 될 집이자 감옥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로비아는 섬광으로 번쩍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천명 그룹의 본가와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강태준의 개인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고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내부 또한 주인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듯 무채색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에 앉은 강태준은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얼음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를 즐기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문을 덜컹거리고 있었지만 실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아 서윤의 불안한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녀는 현관 입구에 어정쩡하게 서서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을 적시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다. 강태준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서윤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맞은편 자리에 앉으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거칠게 밀어 던졌고, 봉투가 미끄러지며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에는 서윤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그녀의 모든 치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가장 비참한 비밀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췄다. 강태준은 서윤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가 초유의 부회장 측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투로 말을 꺼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빚쟁이의 딸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불신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이 냉혈한 남자에게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민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며 강태준의 상태나 그룹 내의 권력 다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또박이또박이 설명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진실을 호소하며 흔들림 없이 강태준을 응시했고, 그 당돌한 태도에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숙여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거리감은 위협적이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는 서윤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그녀는 적들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차갑게 일갈하며 그녀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내쫓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녀의 가족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잔인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빚이 갚아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빚의 주인이 사채업자에서 강태준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은 서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하며 하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 다시 빚더미에 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완벽한 아군이 되어 최 부회장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운 협박이었지만 서윤은 그 제안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했다. 만약 그녀가 강태준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다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가족의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친 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확실한 안전보장과 존중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필사적인 용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돈 때문에 팔려왔지만 노예가 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며 파트너로서 대우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강태준은 서윤의 의외의 반응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겁에 질려 울기만 할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거래를 시도해오는 모습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쓸모있는 패가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강태준은 서윤의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 밤부터 당장 자신의 침실을 함께 써야 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집 안에도 최 부회장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최면 걸듯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벽에 걸린 그림자들은 마치 유령처럼 일렁이며 두 사람의 앞날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킹사이즈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넓은 방이 나타났고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강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서윤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는 욕실을 가리키며 먼저 씻으라고 무심하게 말한 뒤 소파에 앉아 다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욕실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쿵쿵거리고 있었다. 욕실에서 나온 서윤은 강태준이 건네준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몸을 다 덮을 만큼 컸지만 묘하게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고 서윤이 나온 인기척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침대에서 자라고 말했다. 자신은 소파에서 잘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말에 서윤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실망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대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다. 낯선 남자의 채취가 배어있는 침구류는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잠을 청하려 애썼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방 안의 정막은 더욱 깊어져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교차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태준이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끄자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고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잠시 후 강태준이 소파에 눕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켰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이 위험한 남자가 과연 자신의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파멸의 사자가 될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며 서윤의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침대 옆 협탁에는 강태준이 남긴 메모와 함께 새 옷이 놓여 있었는데 메모에는 아침 식사 후 서재로 오라는 짧은 지시가 적혀 있었다. 서윤은 욕실에서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1층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집사와 메이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어제보다 훨씬 정중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눈빛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식탁에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서윤은 입맛이 없어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으로 대충 허기를 채웠다. 그녀는 식사하는 내내 주변을 살피며 누가 감시자인지 파악하려 애썼지만 모두가 훈련받은 듯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 쉽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서재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발걸음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의 것처럼 비장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강태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앙에 놓인 책상 뒤에 강태준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앉아 있어 역광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여전히 강렬했다. 서윤이 책상 앞에 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오늘부터 그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는데 서윤을 단순히 아내로서 내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시켜 최 부회장의 비리를 캐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의 이력서를 들어보이며 그녀가 각계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고 수석 졸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 경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감을 느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재무팀의 말단 직원으로 위장 입사하여 내부 문서를 빼돌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성공만 한다면 최 부회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서여윤은 강태준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두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이 거대한 체스판의 중요한 말로 쓰이고 있음을 깨닫고 묘한 고향감을 느꼈다. 강태준은 설명을 마치고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 손길은 무거웠지만 서윤은 두려움 대신 오기를 느꼈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고 그것은 기묘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오후 서윤은 강태준과 함께 백화점에 들러 회장 사모님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품 의류와 잡화들을 구매했다. 직원들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VIP 룸으로 안내했고 온갖 신상품들을 꺼내와 서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서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고가의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강태준 옆에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강태준은 직접 옷을 골라주며 서윤의 몸에 대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쇼핑을 마친 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최 부회장의 측근인 임 이사를 마주치게 되었다. 임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서윤과 강태준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탐색하려 했다. 강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로 임 이사를 맞이하며 서윤을 정식으로 소개했고 두 사람이 매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과시했다. 서윤 또한 강태준의 팔을 꼭 잡고 수줍은 새색시 연기를 펼쳤는데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임 이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임 이사가 돌아가자 강태준은 서윤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아주 잘했다며 칭찬했는데 그 낮은 목소리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조종하는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또한 싹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실에서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내일부터 출근하게 될 재무팀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건네주며 달달 외우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밤늦도록 자료를 공부하며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했고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서윤이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자 강태준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서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평온해 보였고 강태준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자신이 이 연약한 여자를 너무 가혹한 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고 서윤은 그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야만 했다. 천명그룹 본사 15층에 위치한 재무팀 사무실은 숨 막힐 듯한 정적과 쉴 새 없이 울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공존하는 전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한서윤은 뿔테 안경과 촌스러운 회색 유니폼으로 자신의 화려한 이목구비를 철저히 감춘 채 신입계약직 사원 한수지라는 가명으로 그곳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10년 전의 영수증 철들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기 직전의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팀장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커피 심부름 같은 잡무만을 맡기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서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녀가 재무팀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고 은밀하게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영수증을 분류하는 척하며 팀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과 결제 서류의 이동 경로를 예리하게 파악해 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이 텅 비자 서윤은 재빠르게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 해커처럼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팀장의 컴퓨터가 잠시 켜져 있는 틈을 타 보안이 허술한 틈새를 파고들어 최근 3년간의 해외 법인 송금 내역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지만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녹색 막대가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순식간에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은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걸레질을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최 부회장의 신복인 박 부장이었는데 그는 서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다가 혀를 차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퇴근 후 서윤은 강태준의 서재로 직행하여 낮에 빼돌린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수천 건의 거래 내역 중에서 미세하게 숫자가 맞지 않는 항목들을 찾아내어 붉은 펜으로 표시했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최 부회장 측이 강태준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조작해놓은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천명건설의 중동 프로젝트 자금 일부가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었는데 만약 이것이 터진다면 강태준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찾아낸 진실의 무게에 전율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서윤을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말없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을 그에게 내밀었고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처음에는 무심해 보이던 그의 눈빛이 장을 넘길수록 날카롭게 변했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이로움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줄은 몰랐다며 서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 2잔을 따라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은 허물어졌음을 의미하는 건배 제의였다. 다음 날 저녁 1000명 그룹 창립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윤은 낮에 초라한 계약직 사원 한수지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강태준의 아내 한서윤으로서 화려하게 변신하여 나타났다. 짙은 네이비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목선과 쇄골을 돋보이게 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가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 선 서윤은 그와 대등하게 어울리는 기품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좌중을 압도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지배자들처럼 당당하게 걸으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최 부회장의 부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김 여사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서윤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다. 김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서윤에게 친정이 어려워서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며 교묘하게 모욕을 주었다. 주변의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서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김 여사는 한술 더 떠서 서윤의 드레스가 렌트한 것이 아니냐며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김 여사의 말을 끊었다. 그는 김 여사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아내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곧 자신과 1000명 그룹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고 서리빨 같은 경고를 날렸다. 강태준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 사람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일갈했고 그의 기세에 눌린 김 여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귀부인들은 얼어붙어 숨도 쉬지 못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옆 얼굴은 단단하고 굳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기사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스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까의 상황을 곱씹고 있었는데 강태준이 불쑥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서윤은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맡겨두었다. 강태준은 앞만 바라본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까는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소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은 깍지 낀 채 서로의 천을 나누었다. 저택에 도착한 후 강태준은 피곤해하는 서윤을 위해 직접 따뜻한 우유를 데워 침실로 가져왔다. 서윤은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 헤드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가 들어오자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제지하며 우유잔을 건넸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서윤에게 내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적인 대화로 분위기를 전환했지만 그 눈빛만은 시종일관 부드러웠다. 서윤은 우유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이 남자가 겉모습과는 달리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출근한 서윤은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계팀장의 금고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날 강태준에게 받은 특수장비를 챙겨들고 아무도 없는 팀장실로 잠입했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비밀번호를 조합해 나갔다.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최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서윤은 환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꺼내 품에 안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문에 서 있는 사람은 재무팀장이 아닌 강태준의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비서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서윤에게 그 장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공손함이 사라지고 살기가 등등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가 최 부회장이 심어놓은 이중 스파임을 깨달았고 뒷걸음질치며 책상 위에 놓인 커터칼을 집어들었다. 좁은 팀장실 안에서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서윤은 장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할 위기에 처했다. 비서실장이 달려들자 서윤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책상 위에 꽃병을 던져 그의 시야를 가렸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꽃병이 깨졌고 그 틈을 타 서윤은 문 쪽으로 달렸지만 비서실장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넘어진 서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장부를 꽉 껴안았다. 비서실장은 그녀의 손을 밟으며 장부를 뺏으려 했고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그때 복도에서 경비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당황한 비서실장은 서윤을 발로 차고 도주했는데 서윤은 피멍이 든 몸을 일으켜 장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장부는 무사했고 그녀는 찢어진 유니폼을 추스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회장실로 들어선 서윤을 본 강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는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 그리고 팔에 든 피멍을 보고 눈이 뒤집힐 듯 분노했다. 서윤은 힘없이 웃으며 품속에서 구겨진 장부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고 강태준은 장부를 받아 들지도 않은 채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고 화를 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품에 안긴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처음으로 안식처를 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강태준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이 대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윤의 상처에 직접 약을 발라주며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침대에 앉은 서윤은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을 느끼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였고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 또한 약을 바르다 말고 서윤의 눈을 마주 보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그것은 계약의 연장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고백이었다. 최 부회장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비자금 장부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며 부하들을 닥치는 대로 구타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체면 따위를 차릴 여유가 없었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끊어내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한서윤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놓으라고 지시했는데, 목소리에는 악마적인 잔혹함이 묻어났다. 그것은 단순히 장부를 되찾기 위한 협박을 넘어 감히 자신에게 대항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보복 심리가 깔려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서윤이 침대맡에 앉아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초조함에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평소라면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동생은 착실한 성격이라 연락 없이 잠수를 탈 아이가 아니었기에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변조되어 기괴하게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서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다. 그들은 서윤의 동생을 데리고 있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영상통화로 전환했는데, 화면 속에 나타난 광경은 서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에 동생이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가 되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놈들은 서윤에게 자정까지 강태준의 개인 인감도장과 어제 가져간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혼자 오라고 요구했다.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누설할 경우 동생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으며 병원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전원도 내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전화가 끊어지고 화면이 암전되자 서윤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머릿속에서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강태준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인감도장은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고, 그것이 최 부회장의 손에 들어간다면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재 문 앞에 선 서윤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망설였는데, 문 너머에 있을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자신의 등을 맡겼으며, 지난밤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여윤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등했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었는데, 하나는 강태준을 배신하고 가족을 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태준을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강태준에게 말했다가 놈들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해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달았는데, 최 부회장 같은 인간들은 약속을 지킬 위인들이 아니며 장부와 도장을 넘겨준다 해도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둘 리 만무하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강태준뿐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모든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갑작스러운 침입에 강태준은 놀란 듯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방금 전 협박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어 놈들이 보내온 동생의 사진과 협박 메시지를 보여주며 제발 동생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강태준의 표정은 사진을 보는 순간 무섭게 굳어졌고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단 착각이 들 정도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장을 훔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놈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일으켰으며 그녀를 품에 안아 진정시켰는데 그의 심장 소리는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서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절대 가족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말은 서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다. 강태준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코드레드 상황임을 알리고 최정계 보안팀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저택 앞마당에는 검은색 밴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고 완전 무장한 사병들이 도열하여 강태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재킷을 걸치며 서윤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는데 그녀를 혼자 두고 가는 것보다 자신의 시야 안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차량에 탑승하여 놈들이 지정한 장소인 인천의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차 안에서 강태준은 태블릿 PC로 위성 지도를 확인하며 작전 계획을 짰고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건물들이 비에 젖어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고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다. 강태준은 보안팀장에게 수신호로 지시를 내리며 건물을 포위하도록 했고 자신은 서윤과 함께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한 손에는 장부가 든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거침없이 적진으로 향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녹슨 기계들 사이로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에는 서윤의 동생이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해결사로 보이는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우두머리는 강태준을 보고 비웃으며 생각보다 배짱이 두둑하다고 깐죽거렸고 약속한 물건을 넘기면 동생은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강태준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먼저 아이부터 보내라고 차갑게 요구했지만 우두머리는 콧방귀를 뀌며 물건 확인이 먼저라고 억지를 부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강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재킷 단추를 풀었는데 그것은 전투태세를 갖추는 신호였다. 그는 우두머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놈들은 그 말을 듣고 박장대소하며 달려들었다. 순간 공장의 천장 유리가 깨지며 강태준의 보안팀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고 순식간에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달려드는 놈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명치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평소의 귀공자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신이 강림한 듯 무자비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무술 실력은 실전에서 단련된 듯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안팀 또한 놈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어 갔다. 우두머리는 당황하여 서윤의 동생에게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려 했지만 강태준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우두머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강태준은 쓰러진 우두머리에 멱살을 잡아 일으켰으며 지옥보다 더 무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며 우두머리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고 놈은 기절하여 축 늘어졌다. 서윤은 묶여있던 동생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고 입에 물린 재갈을 빼내며 오열했다. 동생은 누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서윤은 동생의 얼굴을 감싸 쥐며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강태준은 피 묻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왔고 서윤의 동생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서윤은 눈물 젖은 눈으로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는데 피냄새와 비냄새가 뒤섞인 그에게서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안도감과 신뢰를 느꼈다. 상황이 종료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의 동생은 뒷좌석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서윤은 조수석에 앉아 강태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등에는 싸우다가 생긴 찰과상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는데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도 내일 당장 보안이 철저한 천명병원 VIP 병동으로 옮길 것이며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평생을 다해서라도 그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택에 도착해 동생을 객실에 재우고 나온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강태준은 피곤한 듯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서윤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손등에 난 상처를 소독해주기 시작했다. 따가운 알코올 기운에 그가 미간을 찌푸리자 서윤은 호호 불어가며 정성스럽게 약을 발랐고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 많이 무서웠을 텐데 잘 견뎌주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서윤은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울컥하여 그의 품에 안겼고 강태준은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놔주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이 들었고 악몽 같은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믿음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최 부회장은 자신이 던진 수가 오히려 강태준과 서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고 강태준은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 부회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다. 서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강태준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할 것이었다. 창밖의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가올 새벽과 승리를 예고하는 서광과도 같았다. 결전의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지난밤의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투명한 햇살이 서울 도심의 마천루를 비추고 있었다. 천명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는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라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전쟁터였으며 그곳으로 향하는 강태준과 한서윤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짙은 감색의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매만지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눈을 맞추었고
그 짧은 교감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신뢰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갑옷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 이 험난한 전장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주주 총회장은 이미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 그리고 그룹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단상 중앙에는 의장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양옆으로 이사들이 배석해 있었는데, 최 부회장은 가장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눈엣 가시 같은 조카를 몰아내고 자신이 1000명 그룹의 진정한 회장으로 등극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강태준과 서윤희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순간 잦아들었고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들은 동요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지정된 자리에 착석했다. 최 부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는데 그것은 패배자들을 향한 조롱 섞인 미소였다. 개회가 선언되고 의사봉 소리가 장내를 울리자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고 초반에 지루한 안건들이 빠르게 처리되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경영권 방어 및 회장 해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우국 충정이 가득 담겨 있는 듯한 연기력이 돋보였다. 그는 강태준이 지난 3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경영 능력을 상실했으며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강태준의 건강 상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허위 진단서를 화면에 띄우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화면에는 조작된 재무제표와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고 붉은색 하얀 곡선은 회사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최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을 해임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고 미리 매수된 몇몇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강태준은 그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평온하여 보는 이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최 부회장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승기가 거의 넘어왔다고 생각될 무렵 강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준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그가 변명이라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짧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주주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 대리인을 이 자리에 세우겠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최 부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가정주부가 무엇을 알겠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서윤은 그를 무시한 채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떼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하고 단단하여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제압했다. 서윤은 스크린에 최 부회장이 제시했던 자료들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되었는지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재무팀 잠입 근무를 통해 확보한 실제 회계 데이터와 최 부회장의 비밀 장부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최 부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과 비자금 조성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 과정을 도표로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 그녀의 브리핑은 너무나 완벽하여
그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이매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 부회장이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녹취록과 계약서 사본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 부회장의 육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 부회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단상으로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당황하여 이것은 모두 조작이고 모함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윤은 냉정한 눈빛으로 최 부회장을 바라보며 당신이 파놓은 함정에 당신 자신이 빠진 것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궁지에 몰린 최 부회장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올라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태준이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강태준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숙부를 노려보며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최 부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 순간 대강당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청부폭력 교사 혐의로 최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최 부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강태준을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처참하게 끌려나갔다. 그 모습은 한때 그룹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몰락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 최 부회장이 사라진 후 장내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강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는 투명 경영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룹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서윤 이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를 공식적인 경영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주들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그것은 강태준의 리더십과 서윤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만장일치의 지지 선언이었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강태준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눈빛으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은 회장실로 돌아왔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서윤은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태준은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을 대었는데 그 행동은 마치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처럼 경건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 덕분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심을 전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우리 둘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대답했다.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다. 오후가 되자 그룹 내부는 발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 라인의 임원들은 줄줄이 해임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빈자리는 강태준이 신임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로 채워졌다. 서윤은 재무이사라는 정식 직함을 받고 자신의 사무실을 배정받았는데 그곳은 더 이상 낡고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전망 좋은 층에 위치한 세련된 공간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고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계약직 사원이 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퇴근 무렵 강태준은 서윤을 데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두 사람만을 위해 통째로 예약되어 있었고
은은한 촛불과 아름다운 야경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식사가 나오기 전 강태준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은 계약 결혼의 증표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은 선물이라고 말하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반지를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강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함께해달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시련들을 함께 겪어내며 쌓아온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아니었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문득 처음 그를 만났던 비 오는 날의 우울했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추억이 되어 흐릿해졌고 눈앞의 행복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빚 때문에 시작된 이 결혼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행운임을 깨달았고 강태준 또한 그녀가 자신의 삭막했던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봄날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는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들의 뺨을 스쳤다. 강태준은 서윤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며 춥지 않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을 꼭 껴안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강태준은 걷다가 멈춰 서서 서윤을 마주보고 섰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더없이 다정했다. 그는 서윤의 이마와 코 그리고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고 서윤은 눈을 감고 그의 숨결을 느꼈다. 그들의 키스는 길고 달콤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쟁취한 사랑이었기에 그 순간은 더욱 소중하고 찬란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강태준 또한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의 미소를 지켜주겠노라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길게 늘어졌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강태준은 신호대기 중에 그녀의 잠든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계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은 꿈을 꾸기를 바랐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평생 곁에서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던 밤거리를 달렸고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항해만이 남아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천명 그룹을 뒤흔들었던 경영권 분쟁과 최 부회장의 구속 사태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회사는 강태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룹의 재무이사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진 한서윤은 눈콧들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피로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강태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계약의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어 서윤은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임을 예감했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서윤이 인기척을 내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역광을 받아 어두워진 그의 표정은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윤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녀가 처음 민 실장과 마주했을 때 보았던 그 불길한 봉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 첫 마디는 서윤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서윤의 부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과거 집안을 짓눌렀던 모든 채무가 완벽하게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봉투에서 꺼내어 펼쳐 보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그녀는 강태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봉투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서윤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이혼 합의서였고 이미 강태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였다. 서윤은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강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거래가 끝났으니 당신을 놓아주겠다고 말하며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자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윤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빚 갚기를 위한 의무로만 여겼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제 빚이 사라졌으니 그녀가 자신의 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충분한 위자료와 정착 자금을 마련해 두었으니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의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이혼 서류와 강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공포,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채무자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영혼 깊숙이 얽혀있는 존재들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고 강태준은 그녀가 서명을 하려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강태준은 놀란 눈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서윤은 이혼 합의서를 반으로 찢고 또다시 반으로 찢어 산산조각을 내버렸고 그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흩뿌렸다. 하얀 종이 눈이 되어 탁자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강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바보 멍청이라고 소리치며 내가 원한 건 이런 자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녀는 빚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빚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곁에 있고 싶은 것이라고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그녀는 강태준이 없는 자유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라고 눈물 섞인 고백을 쏟아냈다.
강태준은 서윤의 고백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차가운 이성 뒤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구속하는 것이 두려워 그녀를 놓아주려 했음을 시인하며 하지만 사실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채무 관계가 아닌 오직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기한도 없고 조건도 없으며 오직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영원한 계약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고 그 포옹은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오해와 불안을 녹여버리는 뜨거운 화해의 몸짓이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었고 서윤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 키스에 응답했다. 회장실의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오직 서로만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돈도 계약서도 필요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며칠 뒤 강태준과 서윤은 공식적인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둘만의 오붓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그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닌 소박한 펜션이었다. 강태준은 수행비서나 경호원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 앉은 서윤은 창문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시장에서 산 싱싱한 해산물로 직접 요리를 해 먹기도 했다. 강태준이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매운탕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배를 잡고 웃었고 강태준 또한 머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의 소리였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는데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강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회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2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윤의 의중을 물었다.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 또한 따뜻한 가정을 꿈꾸어 왔다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상처까지 모두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병원에 들러 서윤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사위인 강태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고 강태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듬직하게 말했다. 옆에 서 있던 서윤의 동생 또한 형님이라고 부르며 강태준을 따랐고 병실 안은 화기애애한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강태준은 평생 고독하게 살아왔던 자신에게 서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최 부회장의 소식이 뉴스들 통해 전해졌는데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마저 기각되어 쓸쓸한 말로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혈육마저 해치려 했던 그의 탐욕은 결국 파멸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인과응보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강태준은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텔레비전을 끄고 서윤에게 집중했다. 과거의 악연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천명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태준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그는 단상 옆에 서 있는 서윤을 소개하며 그녀가 부회장으로 승진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했고 서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강태준과 나란히 섰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경영인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았으며 강태준과 함께 그룹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처음 결혼식을 올렸던 그 대강당의 단상 위에 다시 섰다. 1년 전 이곳은 긴장과 공포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축복과 사랑 그리고 신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태준은 서윤을 마주보고 서서 그녀의 양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그는 1년 전에는 억지로 서명했던 혼인신고서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계약이 되었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서윤 또한 그때는 당신이 악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만의 수호천사였다고 농담을 건네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넓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강태준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2개의 열쇠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의 명의가 공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남해의 펜션을 매입했다는 것을 뜻하는 별장 열쇠였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의 안주인이자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준은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한 바퀴를 돌았다. 서윤의 행복한 비명과 강태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비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운명이 될 줄은 몰랐다고.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운명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밤바람은 그들의 귓가에 사랑의 창가를 속삭여주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허수아비인 줄 알았던 남자는 진짜 왕이 되었고 빚쟁이의 딸이었던 여자는 그 왕의 곁을 지키는 현명한 여왕이 되었다. 그들이 써내려갈 다음 챕터는 눈물이나 고통이 아닌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듯이 절망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빛나고 있었다.